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산업혁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산업이 또 연결이 되고 3차 산업은 1차,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펼쳐지고, 그런데 이 4차 산업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1차, 2차, 3차와 관계없이 1차, 2차, 3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막바로 그 1차, 2차, 3차 관계없이 4차 산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기존의 1, 2차, 3차와 다른 4차 산업만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4차 산업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게 초자가 들어갑니다. 저 밑에 노란 걸로 표시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대략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면 첨단 정보 통신 그런 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이 돼서 아주 놀라울 정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공지능 AI라든가 IoT 사물 인터넷이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빅데이터든 모바일 등등등 5만 가지가 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제 세계에서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보다 더 지능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미 여러분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었는데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포럼 의장 클라우드 슈밥이죠. 이분이 처음 저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지금 10년도 안 됐어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각 나라마다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를 또 다르게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뒷장에 나오면 그게 나올 텐데. 그래서 저 1, 2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차,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것처럼 4차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이걸 보시면 여기서 수평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거를 수동식 수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출발점이 돼 1764년에 저기 이제 출발이 돼서 증기기관이나 기계화로 대표가 됐죠. 그다음에 2차를 한번 보시면 1870년이죠. 그러니까 1차에서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2차로 넘어가는 게 약 한 근 90년, 100년, 한 세기를 두고 넘어갔습니다. 그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이제 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걸 한번 보세요. 1870년에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3차 산업혁명이 1969년도에 인터넷을 중심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터 정보화 및 이런 등등의 어떤 이런 기기들로 인해서 바뀝니다. 그러면 1차에서 2차 넘어가는데 그건 거의 한 100년, 2차에서 3차 넘어가는데 100년. 그런데 그 밑에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얼마 안 됐죠? 슈밥이 얘기한 거 뭐냐? 참 50년, 60년 됐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1차, 2차, 3차가 넘어오는 게 건 100년씩 이루어졌지만 4차 산업혁명은 불과 절반에 불과한 50년 남짓한 그런 상황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이제 5차, 6차로 넘어가면 아마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은 여러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압축을 해보면 디지털 영역, 그다음에 물리적 영역, 바이오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대략 개관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차에서는 인공지능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뭐 등등을 여기에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물리적 영역에는 후반부에 얘기할 자율주행 교통수단이죠. 로봇공학, 신소재, 3D 프린팅. 주물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없게 되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모든 거를 다 만들죠. 모조품을 다 만들어보고 시연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 영역에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생명과 관련된 거죠. 생명과 관련된 거를 통해서 이것도 4차 산업에 드론이 중요하듯이 바이오 영역도 엄청난 지금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전학이라든가 바이오 프린팅 같은 것. 요거는 아까 요 전장에 이어서 기초과학을 가운데 핵심 포인트를 보면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AI, 클라우드, IoT, 모바일, 빅데이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산업 분야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그런 두 표를 좀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관심을 갖든 말든 그거에 관계없이 사회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청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든 간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못지않게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신입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더 하시는 한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전문가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문맹에서는 벗어나야 되는가? 산업혁명의 그 변화가 휘몰아칠 때는 저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업무를 못하게 될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7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우선 기술 격차로 인한 기회 상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무슨 산업혁명이 하면은 러다이스트인가요? 그 1차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냥 다 수제 작업으로 모든 걸 하고 있었는데 기계화되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오토 시스템을 가다 보니까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새로운 4차 산업에 제가 한정되는 분야는 드론이지만 드론만 예를 들어도 없어지는 것만큼 성장 분야 쪽에서 기술 분야 쪽에서는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그 인력 수혜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뒤늦게 이거를 인지를 하고 우리 국토부에도 한 20명 정도의 첨단 항공과가 있어서 엄청난 그런 법률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기존의 일자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없어지는 것만큼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술 분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꼭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교육 분야 쪽에서도 많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부 쪽에서도 이 드론을 비롯해서 아까 디지털 영역이라든가 생명공학 영역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으로 간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기술이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엄청난 그런 정밀한 그 데이터들이 자료들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산업혁명에서는. 왜냐하면 퓨전, 융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쓸지를 연구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늘어나는데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또 관리하고 보호하느냐,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런 분도 아마 시청에서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보안 단속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2년 현재 사이버 보안 인력 수요가 470만 명인데 부족 인력이 340만 명이에요. 이건 뭐 고전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만큼 이 분야에서만 340만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 보안 인력이 기존의 보안 업무만 다루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새로운 분야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술이 없으면 앞으로는 취업이 안 된다. 뭐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비 환경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시간으로 이걸 어떻게 절약하면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저 비트코인 발굴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기존의 1, 2차, 3차와는 다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미국 에너지정보국에서도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50%를 증가할 걸로 보죠. 이제는 화석 연료만 갖고 석유나 휘발유, 가스 이런 것만 갖고는 충당을 못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자꾸 나오는 거죠. 태양광이나 조력이나 풍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윤리 문제가 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보안을 어떻게 해줄지 이런 것.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어느 영역이든지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뭐냐? 저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의 정체성에 가도 또 아이덴티티죠. 이게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의사가 스스로지만 이제 정밀한 분야는 의사가 스스로 안 합니다. 로봇이 하지 않습니까? 손떨림 현상도 없어요. 그리고 판결도 대법원, 고등법원, 뭐 지방법원 판결도 여러분 그 양형 문제 좀 아시죠?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A 법원의 판결량 틀리고 B, C 다 틀려요. 이거를 인공 데이터나 뭐 이런 거 빅데이터 이걸 해가지고 아마 양형 문제도 지금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이거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저런 걸 통해서 양형을 뭐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돼도 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양형을 기준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판사들이 재판하고 또 판사만 믿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이 양형까지도 다 정해줘요. 그 판사는 기계적으로 막 그것만 적용하는, 그래서 판결의 불복률이 좀 떨어지는 현상도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체성이 엄청난 분야에서 많이 변화가 생긴다. 아까 이제 개인정보 추적과 공유 문제 이거 말씀드렸고,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AI도 이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쪽 왼쪽에 있는 거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건 정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 지시관계나 이런 계통이 아니고, 여러분 공무원이시니까 이제는 시민이나 정부나 서로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4차 산업은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분석 뭐 등등등 이런 거에서 시민들에게 이제 책임성을 개선하고 정부의 부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4차 산업은 제공한다. 이런 거를 시민 입장에 저쪽은 기록을 해놓은 거고, 이쪽은 저 정부 입장이죠. 여러분 공무원 입장이죠. 그래서 인구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정부에 된다. 이 정부라는 것은 뭐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정부도 다 포함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결국 개인이든 정부든 생존을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비즈니스 면에서는 그러면 4차 산업이 어떤 거 영향을 미치느냐? 비즈니스 4.0, 뭐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의 4.0을 따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다 이제 개인화된다 이거죠. 철저하게 더 개인화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결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도 여기에 소비자가 이렇게 많이 철저하게 보다 개인화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도 역시 광역이든 기초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연결돼서 그걸 말씀드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연구 개발 및 이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도 가치 제공의 경쟁을 갖춘 사람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기업 환경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거고요. 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을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이쪽에 57% 이게 뭔 말이냐면 밑에 설명해 놓은 거 뭐냐 기업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나 비즈니스 정보가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안함을 느끼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절반 이상이 내 어떤 신상 정보나 개인 자료들이 그 기업이 가져가든 지자체에서 가져가든 이게 57%나 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 민심이 저렇고 국민 여론이 저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일자리도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뭐 금융하면 그냥 은행은 은행이지 금융은 금융입니다. 그냥 금융만 독창적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 지금 보시면 뭡니까? 그 핀테크라고 그러죠. 핀테크. 금융만 아니고 파이낸셜하고 뭐예요? 테크놀로지죠. 금융하고 기술하고 묶어서 같이 갑니다. 부동산도 뭐예요? 프로퍼티, 재산하고 뭐예요?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가버리죠. 그래서 모든 테크가 다 들어간다. 4차 산업혁명에. 한 가지 분야하고 독특하게 가지는 못한다. 이게 퓨전이죠. 퓨전. 융합되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용어 자체에서 저런 게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1차, 2차, 3차에는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 뭐 물건 나르는 거, 물건 분류, 단순 노동 이런 거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택배도요. 여러분 드론 보셔서 알겠지만 드론 택배 같은 거요. 발이 달려가지고요. 쫙 가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좌표점만 쫙 찍어주면 문 열어놓으면 거기서 쫙 붙어서 오징어 발 모양 쫙 붙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꺼냅니다. 그럼 어떻게 택배 기사가 와서 문 두들기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뭐 드론이 갈 수 없는 지역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당분간은 병존하겠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런 일자리는 단순한 어떤 기능 일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죠. 주로. 저런 거는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엔지니어, 빅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가 아무리 쌓여도 이거를 기업이나 우리 시청에서 필요하는데 쓸 수 있는 분석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여론조사 매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다. 드롭감사, 로봇 코디네이터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름의 일자리들이 생긴다. 대응 방안은 뭐 근로자측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는 평생 교육이죠. 대학 교육만 갖고는 되지도 않죠. 그건 뭐 4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우리 대학 다니고 그럴 때 3, 40년 전에 무슨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었겠어요. 로봇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 AI가 뭔지 드론이 뭔지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기업 측에서는 이제 긱 경제라고 그러죠. 긱 경제. GIG, 긱 에코노미. 그래서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죠? 그 일시적으로 그러면 사람을 구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거죠. 뭐 직업을 요새 뭐 여러 번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저녁에 또 2잡, 3잡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이게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전략은 뭐냐? 자, 4차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어떠돼요? 미래가 어떤 숙명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맞이하는 단순한 숙명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내용들은 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공무원을 하더라도 자기 업무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만큼은 독특한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가 되죠. 그래서 융합하는 그런 창의적인 융합 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저쪽에 있는 건 이제 환경, 현황을 지금 각 지자체가 광역이든 기초든 처해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도표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어떤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은 뭔지 분홍색은 이제 그걸 표시해 놨는데 그건 어느 시나 다 안고 있는 거죠. 여기 뭐 양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이 옛날에는 이제 UCT라고 그래서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했었죠. 얼마 전까만 해도 한 10년 전인가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거의 시범 파주 운정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거 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스마트 시티라는 스마트가 뭐예요? 뭐 똑똑한 영리한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똑똑한 도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길은 저 왼쪽에 있는 현황이나 문제점 같은 거를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저런 어떤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에 이런 걸 고양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거를 쭉 표시해 놨습니다. 이제 전 세계 중간쯤에 보시면 전 세계 스마트 시의 70%가 그런 도시들이 3대 도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에너지 공급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안전 문제 이 외에도 여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도 걸고 저런 세 가지 등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자, 국가별로 그럼 어떻게 스마트 시티 세계는 어떻게 가고 있냐? 이제 유럽, 뭐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이렇게 대충 선진국 중심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지 핵심이 주민 서비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어떤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걸로 뭐 싱가포르는 뭐 어떤 효율성을 갖는 것, 영국은 또 어떤 것 이런 거를 좀 예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 외국은 저렇고 대표적인 나라들만 여러 걸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건설 분야냐, 정보 통신 분야, 뭐 이런 기술을 다 융합을 해서 지금 그 새로 신도시를 지금 양주에도 LH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구시가 지역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들을 통신 분야는 뭐니 다 집어넣죠. 상상을 초월하는 신도시를 짓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내용은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에 관한 거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아까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거는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개념이지만 이게 이제 화성 동탄이나 파주 운정 뭐 대전 뭐 인천 송도 당당 했는데 저도 이제 올드 패션이 돼버렸죠. 4차 산업이 오면서 그런 내용을 했고 국가 시범 도시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밑에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도 한 24~25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범 실증 도시로 갈 수 있는 좋은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 에너지 기술 뭐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석 연료만 갖고 안 되죠. 뭐 태양광도 여기서 뭐 대충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무원이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업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좀 나가봤어요. 근데 지금 웃음이 나요. 왜냐면 산 깎아서 수평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쫙 해서 뭐 펼쳐놔요 운동장에다. 여러분 그거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내가 의원 때 가보면 충주에 가면 충주 바닷가에 축구장 7배, 10배 넓이로 거기다 태양광 판넬을 깔아놔요. 여러분 현명한 공무원이라면 그거 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솔라셀 제너레이션 타워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도로에 가다 보면 도로에 그 유유지 이렇게 그 로테이션 도는데 보면은 그 빈 공간에 좋죠. 빈 공간 활용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솔라셀 제너레이션 타워라 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런 원통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이 뜨는 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현수막 하는 거보다도 옛날 현수막 뭐 일반인들은 밤에 아파트 분양한다고 막 붙여놓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뭐 그건 또 차 갖고 다니면서 칼 갖고 다니면서 뛰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요? 대부분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죠. 이런 거 세워가지고 사선형으로 다 거기다 돈 내고 하잖아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봐요 사람들이. 그죠? 태양광도 왜 그걸 들어놓냐고 산을 깎아서. 지금 그거 특허 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나? 누가 냈어요. 대기업이 갖고 있는데 아마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타워가 돌아갑니다. 돌아가. 그럼 태양이 가는 대로 이것도 같이 돌아가요. 그럼 뭐 몇천 평, 몇만 평이 뭐가 필요해요? 몇백 평에서 타워 세워가지고 다 흡수하는데. 그래서 막 이것도 이제 빠른 공무원들, 빠른 앞선 자치단체 중에서는 그 쓸데없는 산 깎아서 그거 안 합니다. 빈 공간 거기다가 수천 개, 수만 명 면적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타워, 제너레이션 타워를 하지 않을까.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고 아이디어만 특허 있는 거를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에너지 기술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간다. 수원시 공무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에 빗자루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쓸고 있어요. 그거 하루 종일 쓸어봤자 매일 떨어져요. 수원시 그 넓은데. 근데 이 공무원이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 1.5톤 타이톤 차에다가 우리 청소기 원리 있죠. 이만한 뭐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거리에 60만 원 떨어진 낙엽을 그래서 빨대로 빨아들이는 이만저만 거예요. 고생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뭐 쓸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쓸면 뭐하냐고 또 고장난 떨어지는데. 청소차를 그러니까 개조해 원통으로 쫙 낙엽을 가니까 청소하는 아이디어를 낙엽뿐만 아니라 냈습니다. 5만 원 다 빠져. 차량 그 개조에는 60만 원 들였어요. 그 60만 공무원의 원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거 이성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별 원리도 아니잖아요. 그거 서울 몇백년 차량 커다란 걸렸어요. 나무 상자를 인류가. 싣고 도로를 따라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지 차량이 못했던 지나간 것들이 자리는 그 낙엽이 공무원의 말끔히 씌워져 어떤 있습니다. 창의적인 뭐랄까 차량을 혁신이랄까 개조해 나무 이런 거 상자로 하나 낙엽이 통해서 말려 들어가도록 흡입기를 단 환경미화 건데 수십 명이 수원시 소속 필요 없다는 건 환경관리원이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힘들 내고 거를 그거를 대체해버리죠. 차량 옆에 붙은 이런 나무로 현상들이 낙엽을 빨아들이는 엄청나게 방식으로 뭐 에너지 진공청소기 분야뿐만 원리를 아니라 이용했습니다. 간다. 나 그래서 그 공무원 기존에는 낙엽을 뭐 빗자루로 대단한 썰어서 사람에서 소각용 봉투에 담아야 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됐지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차량 아니고 도입 다른 사람이 후에 생각 못하는 거를 그렇게 도로에 해놓은 흩어져 거잖아요. 있는 환경 기술도 그렇게 바뀐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기술도 사고를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해서 미리 예측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또 해놨습니다. 이것도 뭐 저만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도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주시청 올 때도요. 그 어떤 공무원이 개발할 거예요. 교통과에서든 누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기술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봐라. 그런데 교차로에서 보면은 이 가는 차는 쭉 서 있는데 가로지르는 차는 없어요. 어떨 때 한 차도 없어요. 근데 이 옛날 적용에는 교통 신호 때문에 이쪽에 가는 것도 없는데 내가 1분이든 2분이든 서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수원시청 공무원이 쓰레기 낙엽 흡수하는 거 뭐냐 개발을 해서 이걸 인공지능으로 왜 그거 적용을 못 하나요? 저런 교통 신호 시스템에서 딱 분석을 해서 찍어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차가 없을 때는 길게 주는 거죠 신호를. 그리고 젖을 때 그건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어렵지 않다고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뭘 어디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간 낭비하는 거, 기름 낭비하는 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아마 이 사람 이거 누구든지 개발하면 돈방석에 올라앉고 아마 에디슨 이상으로 대단한 뭐 그냥 지철에 깔려 있죠 교통 기술들이. 이거 말고도 그 CITS라고 지금 여러분 고속도로나 이런데 도로 다녀보면 뭐 일반 도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고속도로에 돈 내고 하잖아요. 근데 CITS가 뭡니까?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에 사고가 났는데 나는 몰라요. 뒤에 타고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이게 왜 막히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몇 킬로를. 근데 쭉쭉쭉쭉 빠지다 보면 조금 운전이 미숙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가보면 사고가 없어요.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운전을 미숙하든가 무슨 뭐가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돈 내고 들어온 사람에는 뭐 내비게이션에다 쏴주든 핸드폰에다 쏴주든 아니면 중간에 해도 앞에가 왜 밀렸는지 막 이런 혁신적인 스마트 교통 기술이 그 외에도 엄청나게 펼쳐질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론이라는 게 사실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드론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이 든그 고창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 역시도 저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여기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드론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어요. 왜냐? 호기심이 있어서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있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보다 못한데 제가 뭐 신약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컴퓨터를 잘해서 빅데이터를 뭐 분석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일 만만한 게 드론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끈기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드론을 배워가지고 결국 그 집념과 아짐에 제가 따고 저 대학 다닐 때는 드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 내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드론 혁신협회장도 맡게 되고 취득하고 대학에서 제가 그걸 강의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뭐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서 약간 더 자료를 취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된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원래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안전법상 그래서 이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드론 이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드론이라는 게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1930년대에 영국 아마 해군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이걸 했는데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왱왱왱 소리 나잖아요. 이게 아마 수컷벌 그거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썼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고정이 날개가 비행기 모양 딱 있어서 수직이 착륙을 못하죠. 던져주든가 뭘 쏴줘야죠. 비행기 원료하고 똑같은 고정이기니까. 그 중간 거는 저 무인 헬리콥터 회전이기죠. 이게 도는 거고 그 밑에 맨 밑에가 다중 로터를 활용하는 무인 멀티컵. 저게 진짜 그 드론이죠. 자, 그래서 드론도 핵심 기술이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 달라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공무원 중에서도 손재주 좋고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남는 시간 활용해서 이쪽에 좀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도 나이 60이 넘어서 그 자격을 따는데 여러분은 손 놀림에 손 굳기 전에 드론도 하면 재밌습니다. 이게 목에다 미고 이거 하는데 두 손으로 다 써이죠. 그러니까 손 굳기 전에 이걸 좀 따놓으시면 엄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무인기 핵심 기술은 이겁니다. 임무 제어, 소프트웨어 융합, 뭐 비행 제어 센서 기술인데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토콜이 뭐니 다 있는데 결국은 퓨전입니다. 그러니까 융합을 해줘야 돼요. 센서는 센서대로 뭐 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저기 데이터는 데이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합해에 줘야 되는 융합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게 아닌가 그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는 저 프로펠러죠. 프로펠러가 막 돌죠. 그걸 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있어야지 앞으로. 그 다음에는 ARM 이게 팔이죠. 저 드론을 보면 지금 뭐 3개짜리 펄수짜리는 없습니다. 대부분 짝수짜리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팔 모양 이렇게 들어진 거 있죠. 그걸 암이 우리 팔을 암이라고 그러죠. 암대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펠러 다는 건데 그걸 얘기하고 센터 프레임은 중간에 있는 것, ESC는 변속기를 얘기하고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비행을 제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짐볼이라고는 여러분 드론이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어디 절을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드론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 누가 하나 찍더라고 사진 찍는 사람이.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드론이에요. 근데 딱 절에서 떠가지고 찍는데 저도 한번 찍어달라고 했어요. 화면을 보면서. 근데 제가 우리 고향에서 한 400년, 500년을 살았는데 맨날 서서만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계세요. 서럽죠. 근데 이거를 드론이 짐볼을 이용해서 딱 띄워서 위에서
여러분을 찍어버리는 거야. 저 300m, 400m 고도에 떠서. 그럼 내가 보고 뭘 느꼈냐? 기존 사진하고 다른 게. 야, 우리 동네 지형지물이 이렇게 생겼어?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진은 앞에서만 찍는 거야. 뒤통수에 찍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돌려서 찍니까 그 얼마 희열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골프 치는 거 이상으로 대단한 희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짐볼은 이제 그 드론이 떴을 때 카메라를 드론 가격 얼마 안 가도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카메라를 장착시키면 이 드론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냐 내가 찍는 방향으로. 그래서 방향을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이제 짐볼이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드론은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중국이 드론이 엄청 발달됐어요. 그럼 왜 드론이 발전됐냐? 재밌는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지만. 왜냐? 중국은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후규제예요. 제가 국회의원 때 중국을 갔었어요. 장가게를 갔어요. 장가게를 갔는데 아파트가 즐비었는데 케이블카가 이 아파트 위로 날아가요. 올라가잖아요, 선 따라서. 근데 여름이에요. 근데 아파트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원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이게 아파트가 먼저 생긴 거냐, 케이블카가 먼저 생긴 거냐. 아마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할 겁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합니까? 여름에 아파트 문 열어놨는데 그 위로 케이블카가 간다. 장가게 가시면 여러분 공무원 연수 때는 한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중국은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규제를 안 했어요. 지금도 그냥 막 날아다녀요. 우리나라 지금 나도 자격증이 있지만 유인 드론 타고 싶어 내 목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주시청 오는데 내가 눈바닥으로 다 어떻게 그렇게 와? 70km, 80km인데. 내가 드론 타고 그냥 개천 따라 오는 거예요. 뭐 눈이 오든 바닥이 미끄럽든 비가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KUAM 사업에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 이항이나 뭐 DJI 사장 같은 사람들, 유인 드로 저 플라잉카 이런 데 만드는 사람들은 지가 드론 타고 건물 옥상에 내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못해요. 왜? 법이 없잖아. 기술이 먼저 가는데 제도가 따라가질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그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규제를 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미국이 기술이 모든 인프라는 전 세계적 막강한 기술들을 갖고 있잖아요. 다방면에. 왜? 중국의 DJI가 민간 시장의 70%, 80%를 장악했느냐. 처음에는 저잡스러웠어요. 중국에서 만드는 장난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RC가 됐든. 그죠? 그러니까 나도 DJI를 사서 쓰는 거예요. 없는데 다른 드론들이. 그럼 미국은 왜 한 번 늘어냈느냐. 미국은 90년인가요? 2000년인가요?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RC 그러니까 리모컨 컨트롤러 하는 거 있잖아요. 겁이 나서 이거를 막 날리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드론에다가 뭘 탄약을 어떤 거를 장착시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뭐 몇십 g짜리도 다 신고를 하겠어요. 당국에. 그러니까 발전이 되겠어요? 규제가 다 있는데 엄청난데. 그래서 DJI가 전 세계 민간 시장의 7, 80%를 장악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집적된 양으로 집적돼가지고 자금이 쌓이다 보니까 고공 기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쫓아가기 쉽지 않아요. 민간 분야 쪽에서는. 군사 분야는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어렵죠. 드론 하나가 몇백억씩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드론이 잠자리 모양 생겨가지고 여기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내 옆에 지나가도. 곤충 드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복궁 이런 데 가면 옛날에 가이드가 쫓아다니면서 여기는 세종대왕입니다. 여기는 뭐 누굽니다. 선지 그건 필요 없어요. 딱 센서가 장착돼 내 가는 대로 인지해가지고 쫓아가요. 내가 쓰면 이것도 서요. 그러고 설명을 해줘요. 고궁에 대해서. 뭐 이런 세상이에요. 63 빌딩에 딱 붙어가지고 옛날에는 밧줄 매달고 청소하고 뭐 밧줄 매달고 그림 택도 없는 소리. 그냥 딱 붙어가지고 붓으로 드론이 입에다 물고 그 컴퓨터 입력된 대로 그립니다. 떨어지면 드론 깨지는 거지 사람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영월이나 이런 데 가보면 풍력 엄청난 게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엄청나죠? 뭐 한 3, 40억씩 그거 설치했는데 그게 균열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날개가 엄청나게 커요. 그 날개 고장난 걸 어떻게 수리하겠습니까? 그게 한번 수리하는데 3, 4천만 원 들어간다고.
드론이 딱 붙어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시청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고 어디가 균열이 생겼는지 왜 문제가 됐는지 분석을 해서 락댐을 입에다 물고 가서 용접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런 분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드론도 저런 절차를 신고 절차, 변경 이전 절차, 뭐 그다음에 말소 절차 이거 다 합니다. 자동차 모양. 이거 안 하고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런 거 저거 다 저기 해놨어요. 그 사진 찍는 거 있죠. 여기는 접경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요. 내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사진 찍는 것만큼은 무슨 드론을 찍든 여러분 그냥 찍으면 큰일 납니다. 사진은 무조건 꼭 사전에 국방부 허가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 보호 지역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주소 모르고 사진 찍어서 잔뜩 담아 가져오면 처벌받습니다. 국방부한테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진만큼은 그렇습니다. 딴 건 둘째 문제고 본격적으로 드론에 관심 가지면 숙지하시면 되고 사진만큼은 이유여를 불문하고 국방부 허가를 얻어야 된다. 특히 공무원이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는 이제 드론 무게가 25kg 이하냐 넘냐 그거에 따라서 사업용인 경우에 안전성 중간에 빨간 거 쳐 있는 안전성 검사를 둘 다 받는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끝에 조종자 준수 사항도 있고 국방부 허가 받아야 된다는 것. 이쪽에 맨 끝에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게 빨간 게 뭐냐면 ready to fly라는 그 날릴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뭐 영어 해석해 보면 그게 앱을 깔아버리면 나옵니다. 양주시청은 저 빨간 거에 들어가 있어요. 양주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주에서는 드론을 날리려고 날릴 수가 없어요. 왜? 비행 금지 구역이야. 그럼 내가 그 정부에다 얘기한 거는 야 저걸 무슨 근거로 내가 양주 시민은 아니지만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잡아놨냐? 어? 저 밑에 저 하남이나 하남에서도 누가 이제 살고 계시지만 하남이나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날려도 돼요. 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에요. 청와대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못 날려요. 근데 양주는 저 빨간 게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동두천은 물론이고 의정부는 북부 지역은 안 되고 밑엔 돼요. 그럼 양주시청에 그 젊은 친구들이 나같이 드론을 배우고 싶은데 양주에서 못 날리는데? 그럼 밑으로 내려와야죠. 서울에 뭐 3,000평, 5,000평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못 내는 거예요. 양주는 저 지방으로 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젊은 친구가 그거 하나 배우려면 거기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래서 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국토부가 됐든 어디든 풀어달라. 우리 양주가 뭐 그렇게 전방이냐? 아니 여기서 드론 교육 받으려고 뭐 저 지방까지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경상도로 가야 되고 충청도로 가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좀 풀어 놓는 게 양주시 전체가 다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해서 날리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비행 가능 공역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날리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25kg, 30kg짜리 드론 2개를 제가 갖고 있는데 고도는 지금 150m 이하에서는 마음대로 날릴 수 있어요. 승인 안 받고. 내가 저 벌판에 가서 뭐 양주 여기 어디 가서 날려도 150m 이하에서 날리는 거. 왜 그러냐면 위에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뭐 이럴 수 있죠.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0m 이상으로 날릴 경우에 승인 받아야 되고 관제 구역,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한 데가 있어요. 청와대나 공항이나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나 뭐 이런 중요한 데는 아예 못하게 금지해놨어요. 거기 날리면 안 되죠. 또 이륙 중량이 25kg를 초과하는 거. 이거 왜냐면 크잖아요. 이거 사람 맞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저기 된다. 뭐 자체 중량 12kg,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뭐 등등 이런 걸 표시해놨습니다. 자, 드론 자격 시험은 뭐 이제 이거 필요하면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시험 볼 때는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4종까지 또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통과되는데 저 중간에 보면 시험에서 필기 시험 말고 실기 시험 있죠. 요게 좀 여러분이 공무원이 하시기 좀 어려워요. 필기 시험 얼마인지 공부해서 면허 시험 뭐냐 자동차 면허 시험 볼 수 있는데 실기 시험은 실제 날리는 시간. 그럼 하루에 학원에 가서 날려도 뭐 한 30분 주나? 그거 채우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럼 저기 몇 시간이야? 안 저기는 20시간. 이거 채우려면 되게 오래 걸리죠. 몇 달 배워야죠. 드론에다가 팍 잭을 꽂아요. 옛날에는 뭐 슬금슬금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잭을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 잭에서 실제 떠서부터 실제 내린 것까지 정확하게 체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자, 여러분이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자격증이 지금 현재 2022년 6월까지 83,000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여긴 뭐 1종부터 4종까지 다 있겠죠. 그래서 화성에 가면 화성교육장이라고 있어요. TS 화성교육장에서 한 8,000평 정도 되는 데서 3개나 6개가 시험도 보고 거기 한번 철조망으로 이렇게 높이를 한 8m나 10m 높이로 8,000평을 다 이렇게 운동장 모양 해놨습니다. 시험 볼 때 이게 교육생이 오작동으로 해서 잘못 날아가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날리면 그냥 8m 저 철조망에 가서 와장창창 부딪혀서 그냥 깨져버리면 끝이죠. 자기가 몰아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자격증 취득자가 저렇게 많다. 그리고 점점 늘어난다. 박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부동산 뭐 공무원 끝나면 혹시 부동산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나 다른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가면 어디야? 저기 양주에 무슨 면에 그 땅 있는데 가자. 그리고 태우고 가요. 가서 밑에 서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네가 사고자 하는 땅이야.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딱 드론 딱 갖고 와서 차 안에 앉아서 딱 띄웁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띄워가지고 쫙 보여줘요. 그 유튜브에서 쭉쭉쭉 양주 IC는 여기 있고 양주시청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만한 그 컴퓨터 화면 속에 서류를 그으면서 하는데요. 이거 시각화 시켜서 하는 거는 상당히 믿음이 가죠. 네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 저거 파는 거야. 그 꼭대기는 언제 올라가 봐. 그거 다 이 사람이 살줄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부동산 그 영위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암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경쟁력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모 지역에서 그 한 70이 넘으신 분이 그거 속된 말로 맛이 좀 들으셨나 봐요. 그걸 해는 걸로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딱 사이트에 올려놨더니 시골 땅인데 생전 와보지도 않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시각화에서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비전을 봐가지고 들어온 배운이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격증 취득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저 각 지자체별로 그 정부 기관들 뭐 하철문 시설물 관리 불법 단속 이건 뭐 언제 이거를 공무원이 언제 다니면서 불법 단속을 합니까? 또 단속하면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법에 맞는 적합한 직무 집행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허락받고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차 딱 대고 불법 단속 딱 해서 사진 딱딱딱딱 찍는데 찍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특히 불법 단속하는 건 나는 정당하게 해도 그렇잖아요. 간단히 끝나는 걸 뭘 돌아다녀. 거기 딱 현장에 가서 찍는데. 그래서 각 그 정부 부처별로 뭘 드론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식점자 수색이나 이렇게 다 해놔서 이거 분야는 유저 여러분이 사용자 입장에서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론을 갖고 뭐에 써먹을지는 뭐 표준 매뉴얼이 없어요. 여러분이 써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국회에서 의원을 할 때 거기서 한번 시범사하고 그러는데 파주에 중학생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못 쫓아가게 애들. 그러니까 드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인데 뭐 별시호를 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개최를 하면 그럴 거예요. 그냥 드론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여기다가 여기가 있고 막 그러는데 내가 불렀어요 나중에. 너 뭐냐? 그랬더니 중학생. 파주 무슨 중학생이래. 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하는 게. 근데 이만한 드론을 보니까 드론에다가 테이프를 막 붙였어. 야 이게 뭐야? 근데 지가 좋아하는 그 장비들 센서나 이런 걸 갖다가 붙인 거예요 지가. 왜냐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 걔 욕구에 맞는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청계천이나 전자상가 가가지고 붙여서 드론을 막 그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기술 수준이 얘들 요거 못 쫓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중학생도 연봉이 1억이 넘는다니까요. 걔가 전국 탑일 거예요. 지금 누가 그걸 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를 이 써먹는 거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서 나는 산림 담당 직원이다. 그러면 그 병충해가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다 돌아다니게 봅니까? 산길도 좋지 않은데. 드론 딱 띄워가지고 찍어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솔잎알이 무슨 병충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해서 약을 뿌리는 거죠.
그런 것들 뭐 단속 거는 거 굉장히 많다. 이제 활용 분야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 그냥 뭐 이거 말고도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어떤 분야에 써먹을까는 사용자의 유저 여러분 입장에서 뭐 건설 교통 분야에도 아까 63빌딩에서 그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저 타워, 송전탑, 지붕, 철도, 뭐 교량 대단히 복잡한 그런 구조물들도 이걸 쓰인다. 그리고 사람의 그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죠? 저 삽교촌, 삽교 대교 지나가는데 뭐 요새 도로 보니까 이게 삽교 다리인데 여기에 이 밑에 균열이 생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껏 헌대는 게 가에다 차 세워놓고 이렇게 포크레인 모양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사진 찍어요. 그게 됩니까? 그냥 드론 띄워서 다 촬영해 갖고 와요. 이건 장비 필요 없어요.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장비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데 사람이 접근하기 도저히 어려운 아까 그 풍력발전소 날개 그거 하듯이 이렇게 더욱 사람보다 더 정밀한 자료를 수집한다. 에너지 분야 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업임업도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농협에서 농약 살포 때 어떻게 했어요? 드론 나오기 전에는 헬리콥터가 있어요. 그 헬리콥터가 여기 눈바닥이면 헬리콥터가 이렇게 고도를 유지하면서 떠서 뿌렸어요. 근데 해보니까 여기 양주는 농림지역이 꽤 있을 거예요, 농업이. 근데 어땠습니까, 헬리콥터? 요새 헬리콥터 많이 사라졌죠? 그럼 왜 사라졌을까요? 헬리콥터가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중력, 뭐 이런 것 때문에, 항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벼가 있는데 벼가 그 연약한 게 헬리콥터 바람에 뭐 3m, 4m 내려와서 이걸 농약을 친다? 그럼 다 부러지죠. 이 힘에.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너무 헬리콥터가 내려오면 추락해요. 그래서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높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논바닥 옆에 이제 주거 지역이 생겨버려요. 그럼 여기서 높이서 날려버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아파트 여름에 뿌리면 겨울에 농사 짓지 않잖아요. 벼농사. 그럼 가을이고 언제고 아파트 다 들어가 버려요. 그거 가만히 있어요? 민원 들어오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여기는 나는 뭐 오리농법으로 농사짓겠다, 뭐 군뱅이 농법으로 농사짓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저 헬리콥터로 치다 보면 이 몇십만 평이면 몇만 평이면 이 사람들 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이게 갑의 땅인지 을의 땅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쏴줘야지. 쓰면 쫙 날아가 버리잖아. 나 목욕하고 싶지 않다. 벼가 목욕하는 시기 되버리잖아. 그리고 나는 오리농법으로 짓기 때문에 농약 치는 거 싫어. 근데 여기 날아간다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살포 방식이 없어지고 드론이에요. 드론은 어떠냐? 뭐 3m, 4m 딱 이 벼 높이에 떠가지고 이 좌표만 찍어주면 쥐가 혼자 가가지고 쫙 가서 돌려서 다시 와서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뿌려버려요. 그럼 난 여기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맥꽂아 쓰고 주스 한 잔 먹으면서 다 끝날 때 이거 지가 와서 또 이륙한 지점에 와서 테이크온을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농협이나 임업 분야에서 아주 대단한 활력을 부리고 이제는 그냥 내 상상인데 그 산도 그 높은 산 이제 지금 우리가 높은 산 저기 지나가다 보면 많은데 그 누가 사겠습니까? 앞으로 안 그래요. 만약에 거기다 뭐 인삼을 재배하고 싶다든가 꽃을 재배하고 싶으면 살 거예요. 젊은 사람들 사가지고 어떠냐? 그 밑에 자기 집에서 맥꽂아 쓰고 의자 하나 딱 놓고 드론 딱 띄워서 이제 드론이 농약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씨앗도 뿌려요. 인삼 씨앗을 뿌린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육 상태도 체킹해요. 그 다음에 물도 줘요. 비료도 줘요. 농약도 줘요. 그럼 어때? 이제 나중에 더 발전은 이거 채취까지 할 거야. 뽑는 채취까지. 뭐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젊은 농부들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뭐 농사 짓고 그러는데 얘들이 머리가 트이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그래서 그 농업, 임약 분야에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촬영 분야, 저 맨 꼭대기 있는 촬영 분야가 제일 많이 써먹었어요. 기자들이.
지금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든가 어디서 보면요 기자들이요 큰 거는 못 띄우죠. 왜냐하면 추락하고 이게 다치니까. 그래서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를 친 거, 떨어져도 사람 피해 안 주는 거, 조그만 카메라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찍습니다. 이제.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서 뭐 주최 측에서 10만 명한테 택 뚫는 소리 하지 말아라. 딱 찍어가지고 딱 분석을 하면요, 그 몇 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인원이 몇 명이 대모한 게. 뭐 이런 기술.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용된 게 촬영 분야 쪽이다. 더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방송국이나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업자들이 더 많이 쓸 것 같다. 그다음에 치안화 방제 분야. 그 의정부에서 화재 났을 때도 드론이 다 들어가서 방제하고 그랬죠. 제가 2019년인가요? 18년인가 19년에 그 중국 심천을 갔다 왔어요. 자비로. 그게 이제 세계 무인기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가보니까요. 가전 CES 가전 박람회 보면 엄청나게 드론을 중국에서 각 분야 개발한 장비를 해놨는데요. 제가 뒤로 자빠졌어요. 야,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아니구나. 아마 그게 조만간 다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치안이나 방지고 또 한 가지 우스운 얘기는 우리가 할머니나 치매 걸린 할머니나 또 산에 갔던 실종자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실종자 수색해요? 저 공무원도 동원하죠. 경찰도 가고 뭐 군인들도 가잖아요. 그럼 이 산에서 잊어버려서 여기 유명한 산이 뭔지 모르게 실종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듣고 일일을 쫙 서가지고 찍어요. 숲에 어디 죽어 있나 살아 있나. 그거 아까 공무원이 흡수하는 거 낙엽 흡수하듯이 원시적인 방법도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산에 딱 드론 띄워서 디텍트 탐지해가지고 사람이 살아 있으면 열이 나거든요. 그 열 센서 감지기 달아가지고 쫙 찍어내요. 어디 있는지. 만약에 죽었어. 그럼 죽었어도 사람의 독특한 게 있을까? 열을 안 난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차고내죠. 그럼 드론 조종사 전문가들이 딱 띄워서 몇 대만 띄우면 아무리 악산이라도 올라갈 필요 없어요. 어느 지점에 있는 사진까지 쫙 찍어가지고 뭐 필요면 안 죽었으면 거기다가 붕대나 가재나 약을 뭐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분야, 치안 방제 분야에 이게 엄청 쓴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분야에도 이게 이제 통신 분야의 맨 끝에 두 번째는 어느 나라는 통신 인프라를 깔 수가 없어요. 후진국에. 이런 데는 여기 있는 거 뭐냐?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좀 태양광을 사용해요. 태양광 낮에 태양광하고 그거 이제 ESS 태양광 저장 장치로 인해 가지고 드론이 이제 날개에서 자체 흡수를 해가지고 밤에도 돕니다. 돌아가지고 거기서 6만 9만 피트 상공에서 수개월 동안 비행을 해요. 자체 배터리도 있지만 태양광을 통해서. 그래서 인터넷 기지국이 없는 데서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선명하게 나오도록 뭐 이런 역할들. 그 다음에 배송 분야는 뭐 드론 택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활용 분야는 제가 뭐 여기서 대표적인 거 예시를 제놨는데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쓰든 젊은 공무원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감각이 있는 분들은 나 직무와 관련돼서 내가 뭐 단속하고 저 사진 찍고 채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가 드론 배울 때 보니까 뭐 50 넘어서 거의 6정년 퇴임이 다 된 사람도 그래서 당신 이거 왜 배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해양청에 해양 무슨 뭐 근무를 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배가 불법 선적 단속이 있나 봐요. 그걸 추운데 걸어다니면서 언제 다 사진을 찍어 드론 딱 띄워서 자기는 퇴직해가지고 국장으로 퇴직해서 그걸 하게 돼요. 짝 찍어서 용역 받아서 자기 나이도 회사니까 용역 받아서 그거를 찍어서 자료 제공해주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겠죠. 그거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같이 배울 때 몇 년 전 얘기지만 그런 것도 봤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드론을 보면 알아요. 러시아가 세계 군사 그래도 1, 2위를 다투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핵 함부로 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드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왕년에 강대국인데. 근데 보세요. 그 러시아는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게 모든 걸 다 보여줘서 이제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나 힘 있어 하고 그냥 겁만 주고 있어야 되는데 못할 짓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도와주고 있잖아요. 핵 쏘봐. 그래서 각 세계에서 뭘 도와줘요? 인정 무기를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니까 뭘 도와줘요? 드론을 도와줘요. 드론. 여러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몇 년 전에 할 때 그 군집 드론 띄웠죠? 조금 더 군집 드론 할 거지만 1218대가 떴어요. 지금은 4만 대까지 뜰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옛날에는 드론이 컴퓨터로 이런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이 이렇게 하나 가져오는데 한 사람이 4만 대를 운영한다니까요. 그럼 거기다 다 그 저기를 칩을 심어서 자율 임무를 주면 지가 알아서 다 부딪히지 않고 지가 다 임무를 써요. 근데 만약 전쟁에서 4만 대가 전부 다 각자 고유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탱크가 몇백억, 몇천억짜리가 있는데 그거 부서지는 거 보세요. 드론 한 대. 드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잘해봐야 몇천만 원짜리인데 그거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요. 유튜브 보시면. 그런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무인기가 주도를 해버려요. 사람 죽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로 힘을 다 조정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드론이 처음 먼저 시행될 때가 1930년대 저 영국 해군이 했지만 이거는 지금도 군사용 쪽에서 활발하게 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은 양주시청 공무원들은 내가 취미가 있으면 내가 해도 되고 말아야 돼요. 아직 본격적인 이런 전쟁 시대가 그런 경쟁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 군사용 쪽에서 생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군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술 개발이. 여기서 민간이 보조를 맞춰서 돈이 돼야지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모르는데 해야지. 아는 사람 알고. 그래서 당분간은 군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 판도를 다 바꿔버린다. 뭐 공격명령 앞으로는 여기 양주에 있는 산을 왜 올라가? 6.25 때나 올라갔지. 드론 싣고 가서 다 때리고 오는데 다시 이제는 드론이 똑똑해 스마트 드론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한 번 쓰고 지가 떨어져서 소멸했지만 돌아와 다시 이제는. 우주선도 그 누구죠? 누가 했죠? 일론 머스크가 해가지고 어때요? 한 번 쓰고 옛날에는 태평양이든 대서양 떨어지면 끝했잖아요. 그 재활용하잖아요. 깜짝같이 안 찾겠다가. 그 비용이 적을 수밖에. 드론도 이제 저런 MQ 같은 저런 드론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온다. 동시에 몇만 대가 떠서 움직이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푸틴도 그건 감당이 안 돼. 바이든도 감당이 안 되고. 그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찰용, 공격용, 전투용, 전자전용 뭐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는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위험한 데를 나도 군대 생활할 때 수색대에 근무했어요. 밤에 가서 DMZ 들어가서 밤새도록 7m, 10m 간격으로 소대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럼 왜 합니까? 드론 띄워서 다 정찰하고 지금 뭐 군인이라고 해도 CCTV 다 잡히잖아요. 더해요 드론이 이제는. 그리고 드론이 갔는지도 몰라. 북한 애들도 몰라 왔다 가도. 왜? 잠자리 드론이 가잖아요. 저한테 뭐가 옆에가 지나가는지도 모른다니까. 그거 다 촬영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기술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 드론에 대한 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에 관심 있는 젊은 공무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할 것도 굉장히 많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어느 대학에서도 지금 우리 대학 같은 데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 이 전문가 양성이 안 돼. 학위를 가진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뭐 학위 안 받아도 자격증 취득하고 공부만 해도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진 촬영을 해서 엄청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게 뭐냐면 4차 산업의 특징이 바로 아까 개인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누구든 사진은 다 찍을 수 있어요. 그거 조금만 배우면. 근데 이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고객이 뭐가 들어오면 이걸 내가 어떻게 분석해서 고객이 돈 주고 나한테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분석을 해서 해주는 그 어널리시스라고 그러나요? 분석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과 나오든가 통계학의 분석을 한다든가 컴퓨터로 그래픽을 잘 그린다든가
뭐 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하는 멀티플라이어가 되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남는 거는 자기가 그런 데 재주가 있는 사람은 살금살금 저 모양 저런 뭐 아직 나이를 먹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를 하면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아마 공무원 연봉도 제 예측인데 시간이 상당히 가면 아마 다 바뀔 거예요. 똑같이 월급 주는 거 없을 거예요. 경쟁 제대로 들어가서 급여가 다 틀릴 거야 아마 미래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 택배는 뭐 엄청나게 대기업들도 국제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저거를 보시면요 이제 의약품 배송을 합니다. 저거에 실어서 가서 떨어뜨리고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인명구조, 앰뷸런스, 뭐 아마 세월호 사고, 불의의 그런 세월호 사고든 이태원 사고든 뭐가 되면요, 저거 다 인명구조를 저런 식으로 합니다. 국회에서 지원을 한 번 했는데 딱 가서 아까 내가 디텍터 하듯이 사람을 찾아내니 딱 가가지고 사람을 찍어요. 물에 떠 있는 거를. 그렇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명구조를 떨어뜨려요. 공기 튜브 같은 거요. 그래서 그걸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명구조 뭐 방한복 저렇게 뭐 해서 저게 뭐 이 분야의 쪽에서 엄청나고 후진국에서 들어온 택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의약품 배송 실종전수색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의료나 응급구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있다가도 아마 자격증이 취득을 하면 그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출할 거예요. 국가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무슨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는 대형 해상 사건이든가 인명구조로 한 게면 여러분 등록돼 있으면 야 지금 그 이러고 있는 게 문제가 빨리 와야 돼 해서 여러분이 드론 타고 UAM 드론 타고 뭐 어디 바다 앞을 가서 드론 능숙하게 조작해서 그런 어떤 인명구조 소방요원뿐만이 아니라 소방서에 근무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 따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안 따면 여러분이 그 영역까지 아마 겹치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군집 드론인데요. 저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18 평창 독립대회 때.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게 이거 밤에 그때 겨울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떠서 막 이제는 폭탄 쏘고 뭐 이 현수막 걸고 그런 거 안 해요. 1218대가 뭐 별 그림, 별 글자를 다 써요. 근데 지금은 4만 대까지 조율할 수 있거든요. 4만 대 가고 뭐는 못 그려내겠어요. 무슨 글자는 못 만들고 무슨 형상은 못 하겠어요. 이거 아마 청년들이 여기에 이제 벤처 기업 비슷하게 시뮬레이션화돼서 그 사업에도 도전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군집 드론의 뭐 위력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래서 지금 발전 추세는 미 국방성에서 1단계에서 네발 완부터 저기 후원까지 있는데 저게 이쪽 오른쪽에 잘 희미하게 보이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1단계는 초보 단계니까 인간이 통제하는 거 일정하게. 그 인간이 끌고 나가는 거지만 이제 2단계가 가면은 그냥 민간이 운용자가 통제를 못하고 다양한 기능을 드론들이 자체를 하는 거야. 3단계가 가면 뭐야? 인간이 그냥 슈퍼바이저, 감독 역할만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완전 자율이에요.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론이 알아서 지가 다 해요. 이제 이런 단계까지 그 아마 그 42년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땡겨지겠죠.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유인 드론인데 저 유인 드론 앞에 K자를 붙어서 우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KUAM, 코리언 어반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형 미래형 도심 교통 항공 수단이죠. 그게 KUAM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토부에서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그거까지 잡아서 지금 4명, 5명 했던 게 20명씩 해서 국토부에서 하늘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주관에서 각 연구단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데 저는 비행기를 보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봐요. 대형 점보 비행기가 다니면서 왜 400명, 500명씩 태우고 다닐까?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그 원자력 이게 개발이 돼서 SMR 소형 원자력과 개발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몇십 년 어마어마한 톤수를 자르는데 그 사람이 기름 떼서 가나요? 항공모함이요? 원자력으로 가죠. SMR이 뭐야? 스몰 모듈러 리액터 아니에요.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양주시 인구 24만 명 소형 원자로 SMR만 하면은요 여기 뭐 옛날에는 그 원자력이라고 해서 굉장히 터지면 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나
이런 데 뭐냐 엄청난 방사능 피해가 있지만 지금은 몇백 메타 몇십 메타뿐이 없어요. 그리고 한 통에 다 집어넣어요. 모든 시스템을 터져봤자 큰 피해도 크지도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개발되면 이제 모든 분야 쪽에서 KUAM도 그거 타고 다니고 저 드론 있지만 저 위에가 저 공항 모양 저 건물 옥상에 그 버티포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드론 이착륙장이에요. 저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가든가 뭘 또 드론 타고 가든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UAM이라는 건 도시망공 모빌리티고 이 VTOL이라는 것은 일렉트릭 전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드 랜딩 수직 이착륙 전기 수직 이착륙. 그래서 아마 이런 드론 가벼운 것뿐만이 아니라 대형 비행기들도 이제는 400명, 500명씩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50명, 100명으로 해서 수직 이착륙. 수직 이착륙이면 문제되게 사고 날 게 뭐 있겠습니까? 착륙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떠서 그 자리에 항공모함에서 그렇지 않아요. 군용기는. 그런 시대가 오면 비행기 무슨 이착륙 하는데 사고 날 것도 없고 비행기가 가장 큰 사고 나는 게 뭐예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직 UAM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망공 마지막으로 도시망공 교통 KUAM과 관련돼서는 이런 주요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6, 7가지를 이런 거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여기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 끌고 오시려고 해요. 출근할 때 드론 타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런 세상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무조건 오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관계없이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따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오늘 이걸 듣고 길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언제 저 죽기 전에 어디서 만나면 내가 그때 당신 강의를 듣고 비전을 받노라고 말씀해 주시면 단 한 명이라도 저는 대성공을 한 게 아닌가.